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중에는 무섭고 으스스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구미호의 이야기나 사람으로 변한 구렁이나 지네의 이야기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 조상님들도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잘자쌤의 이야기는 요즘처럼 더울 때 듣기 좋은 으스스한 내용의 옛날 이야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들으시며 시원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여우 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날마다 마당에 물을 떠놓고 딸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루는 두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몰래 담장 뒤에서 훔쳐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였지요. 여우는 소리 없이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뒤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늘 기도했던 대로 정말로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부인은 뱃속의 아이가 딸아이이기를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소원대로 아주 어여쁜 딸이 태어났어요. 온 마을에서 부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부부의 딸이 태어난 뒤로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옆집에서부터 건너집까지 집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관아에 이 일을 알리고 사또는 군사들까지 풀어서 원인을 조사하게 하였지만 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들이 죽는 사건은 부부가 사는 마을을 넘어 건너 마을, 그리고 그 건너 마을까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부부의 집에서도 소를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큰아들에게 소가 있는 외양간을 밤새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님의 말대로 외양간 집단 속에서 숨어서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으려나. 쿨. 큰아들은 결국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부부가 외양간에 와서 보니 소 1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게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래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이런. 부부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소를 밤새 지켜보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둘째 아들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소 한 마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부의 집에 있는 소가 모두 죽어버렸죠. 이제 부부의 집에 남아있는 동물은 예전에 값비싸게 주고 산 말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결국 셋째 아들이 그 말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혹시나 형들처럼 잠이 들어버릴까봐 입술을 꽉 깨물면서 간신히 잠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한참 깊어갈 무렵 식구들이 모두 잠이 들고 셋째 아들도 간신히 졸음을 참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이 동생이 집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을 부르려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 왜 이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오는 거지?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환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누이 동생의 얼굴이 달빛을 받으며 서서히 여우로 변해가는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누이 동생이 여우로 변하다니.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은 셋째 아들이 숨어있는 외양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숨을 죽이고 여우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웬걸, 말 앞으로 웃으며 걸어온 여우는 말의 꽁무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시뻘건 간을 꺼내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죠. 아침에 셋째 아들이 눈을 뜨자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부부는 셋째 아들이 걱정되어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며 물어보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지난밤 자신이 봤던 것을 부부에게 상세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부부는 셋째 아들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아무리 예쁨 받는 동생이 셈이 나도 그렇지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이놈, 반성할 줄 모르고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어서 나가거라. 결국 셋째 아들은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셋째 아들은 여기저기 헤매다 지쳐서 산 깊은 곳에 한 사당 안에서 잠시 몸을 누이고 휴식을 하고 있었어요. 큰일이야. 가족들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안 되는데. 셋째 아들은 쫓겨난 와중에도 가족들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 나라에서 가장 고명한 스님을 찾아가 보면 좋은 수를 알려주실 수도 있을 거야. 셋째 아들은 그 길로 나라에서 가장 고명한 스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물어 셋째 아들은 나라에서 가장 큰 스님이 살고 계신다는 절에 도착했어요. 절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셋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스님께서 여기 계시다길래 뵈러 왔습니다.
허허, 이 청년이 뭘 모르는구만. 그분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네. 임금님이 와도 못 만나. 그분은 저 절 깊은 곳 동굴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만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네. 하지만 저는 정말 꼭 그분을 만나야 해요. 절의 문 앞에서 셋째 아들과 하인들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힘센 하인들에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거 다른 곳을 알아보시오. 에이, 바쁜데 웬 이상한 놈이 와서는. 셋째 아들은 풀이 죽어 산을 내려가는데 그때였어요. 손님을 들여보내거라. 작은 소리지만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큰 스님께서 이 청년을 들여보내라시는데? 정말인가? 아니, 큰 스님이 손님을 맞으신 적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인들은 셋째 아들을 절 깊은 곳 동굴로 안내했어요. 셋째 아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큰 동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때 동굴 안에서 인자하게 생긴 노스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이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기기 전에 네가 가서 못된 여우를 물리쳐 주어야겠구나. 큰 스님은 셋째 아들에게 마치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였어요. 스님, 어찌해야 저희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셋째 아들에게 보따리를 3개 내어주며 말했어요. 자, 이 보따리들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풀거라. 그 보따리는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보따리로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스님. 셋째 아들이 허리 숙여 인사하자 스님이 합장하며 함께 인사하였어요. 그렇게 먼 길에서 돌아온 셋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식구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어딜 갔다가 오시는 길이세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누이를 보고 셋째 아들은 덜컥 겁이 났지만 티나지 않게 행동했어요. 그냥 이곳저곳 놀러 다녔다. 다른 식구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게냐? 다들 어딜 좀 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거예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셔요. 셋째 아들은 누이가 다른 식구들까지 모두 잡아먹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 여우 녀석. 방으로 들어간 셋째 아들에게 여우 누이는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어요. 나를 배불리 먹이고 재운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이군. 셋째 아들은 어떻게든 일단 이 집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기회를 엿보던 셋째 아들은 일부러 크게 기침을 하며 밥상을 엎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잠시만 기다리세요. 닦을 것을 가져올게요. 여우누이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에 셋째 아들은 재빨리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때 셋째 아들이 도망치는 걸 알아차린 여우누이가 재빠르게 뒤를 쫓아왔어요. 이놈, 눈치챘구나.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다. 어느새 쫓아온 여우누이에게 붙잡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주머니에서 하얀색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러자 보자기에서 수많은 밧줄들이 나와서 여우누이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셋째 아들은 있는 힘껏 달렸어요.
이런다고 내가 너를 못 잡을 줄 아느냐? 여우는 날카로운 발톱을 꺼내서 밧줄을 자르고는 또다시 셋째 아들의 바로 뒤까지 또 쫓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이번엔 파란 보자기를 열었어요. 파란 보자기에서 엄청난 물이 나와서 여우를 덮쳤습니다. 여우가 물을 맞으며 허우적대는 사이에 셋째 아들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놈,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여우는 물을 피해서 공중제비를 돌더니 어느새 달려와 셋째 아들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이번에는 빨간 보자기를 열었어요. 빨간 보자기에서 아주 뜨거운 불이 나와서 여우 누이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여우 누이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불을 끄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동안 먹은 가축들과 사람들의 기름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여우 누이의 몸을 불태웠어요. 결국 꼬리 9 달린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휴, 가족들의 원수를 갚았구나. 집으로 돌아가 보자. 한숨 돌린 셋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자신을 도와준 큰 스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몇 년을 수행하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미호와 선비.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산속에서 한 냇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냇가에서 두 사람이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서는 이리 자를까 저리 자를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거북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이보시오들, 그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거북이를 당을 끓여 먹으려 하오. 그러지 말고 나에게 파시오. 내가 값을 두둑히 쳐드리다. 오, 좋지요. 그럼 우린 그 돈으로 장터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면 되니. 그렇게 선비는 값을 두둑하게 쳐주고 거북이를 받았습니다. 거북아,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앞으로는 조심조심 다니거라. 선비는 거북이를 다시 냇가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이게 웬걸, 갑자기 웬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선비의 갓을 낚아채서 아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이 까마귀 녀석, 내 갓을 내놓아라. 갓 없이 과거를 보러 갈 수 없었기에 선비는 까마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금강산까지 까마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금강산으로 들어간 까마귀는 하늘에서 산으로 갓을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이 넓은 산에서 어찌 내 갓을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선비는 한참 금강산을 돌아다니다가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과연 금강산이로구나.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왕 이렇게 된 거 산 구경이나 하다가 내려가서 갓을 새로 하나 사야겠구나. 그렇게 금강산을 구경하며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웬 산중에 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깊은 산중에 웬 집이 있단 말인가? 선비는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머리가 백발인 노인 한 명이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비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오셨소? 노인이 묻자 선비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허허허, 그렇구만. 구경도 좋지만 이만 날이 저물기 전에 산을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네. 노인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더 구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어르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금강산에 다시 오기 힘드니 좀 더 구경을 하려 합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구경은 하더라도 산속의 좋은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특히 젊은 처자가 자네에게 먹을 것을 주걸랑 절대로 먹지 말게나. 선비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대충 대답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여기저기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어 잠시 몸을 쉴 곳을 찾고 있는데 먼 곳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깊은 산 속에 웬 불빛이지? 선비는 호기심에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지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아, 그 노인이 말하던 집이 여기인가? 큰일이야 있겠어. 일단 편하게 좀 쉬어야겠다. 선비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름다운 처자가 선비를 맞아주었습니다. 선비님, 어인일이신가요? 처자는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선비는 한눈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아, 그것이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자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서 들어와서 쉬시지요. 선비는 무엇에 홀린 듯 처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처자가 잘 차려진 저녁상을 들고 선비에게 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따뜻한 밥 한 끼 드시지요. 아이고, 이럴 수가. 정말 고맙게 먹겠소. 선비는 아까 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떠서 국을 먹으려는데 글쎄 국에서 웬 사람 손톱 발톱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선비는 다시 밥을 떠보았더니 사람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아, 맞다. 아까 노인이 젊은 처자가 주는 밥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선비는 밥을 먹는 척 하면서 일부러 바닥에 흘리거나 옷 앞섬 속으로 넣었습니다. 저녁상을 몇을 뜨는 것처럼 보여주고 선비는 말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피곤해서 더는 먹지 못할 것 같소. 조금 남겨서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요기하셨으니 되었어요. 처자는 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갑자기 바닥이 뜨끈뜨끈해져서 몸을 좀 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쓱쓱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선비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그 젊은 처자가 부엌에서 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의 치마 밑으로
9개의 꼬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구미호 집에 들어왔구나. 선비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 구미호가 부엌에서 나와서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려 하였습니다. 선비는 기절한 척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호호호호, 약을 탄 음식을 먹고 바로 기절하였구나. 그러면서 선비를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선비는 계속 기절한 척 있었습니다. 드디어 100번째 간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혼잣말로 중얼거린 구미호는 부엌에 놓고 온 칼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지금이다. 선비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박차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어딜 도망가느냐? 구미호가 선비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앞만 보며 걸음아 날 살려라 열심히 달렸습니다. 구미호가 선비의 뒤에다가 외쳤습니다. 네 이놈, 너를 꼭 찾아내서 너의 가족들까지 다 해칠 것이다. 다행히 열심히 달려서 구미호를 따돌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 저 앞에 아까 그 노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구미호에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구미호는 도수를 잘 부려서 당해내기 힘들 것이네. 자네가 살려거든 자네의 공덕이 많아야 할 텐데. 아, 혹시 누군가를 살려준 적이 있는가? 그것이 제가 사람 목숨을 구해준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좋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금강산에 오기 직전에 거북이 한 마리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종이에다가 글자를 몇 자 적어주더니 말했습니다. 이 종이를 빨리 그 거북이를 구해준 곳에 가서 던져보게나. 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그 거북이를 구해주었던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냇가에 노인이 준 종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북이가 냇가에서 나오더니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인께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오직 거북이가 말을 한단 말인가? 선비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는 용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잠시 거북이로 변하여 이 금강산을 구경하러 왔는데 어제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인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제서야 선비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용왕의 아들인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북은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조그만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구미호가 나타나거든 이 구슬을 던지세요. 선비는 그 구슬을 받고 다시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구슬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인의 집으로 와보니 그 집 앞에서 어제 구미호와 노인이 한참 도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구미호를 보면 이 구슬을 던지라 하였지? 받아라. 선비는 거북이의 말대로
구슬을 구미호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과강 하고 내려치더니 구미호가 그 벼락을 맞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 자네 덕분에 살았네. 하마터면 나도 이 구미호에게 당할 뻔하였네 그래. 어르신의 말대로 하니 정말 그 거북이가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하하하, 나는 이 금강산의 산신령이네. 그런데 이 구미호가 금강산에 들어와서 산을 어지럽히니 나도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해 골치를 썩고 있었다네. 자네 덕분에 구미호를 물리쳤네. 정말 고맙네. 선비는 그렇게 무사히 과거를 보러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선비의 착한 마음 덕분에 선비는 산신령을 도와 구미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루가 된 동생. 어느 산골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마을에 가뭄이 들어 먹을 것도 먹을 물도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하루는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 너무 힘들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동생이 털썩 주저앉아서는 더는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아, 기다려봐. 그럼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누나가 주변에 따먹을 과일 같은 게 있나 찾아보고 올게. 누나는 동생을 앉혀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물소리가 들린다. 물소리를 듣자 동생은 없던 힘이 생겨나서 일어나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의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털이 자라나고, 꼬리가... 동생의 몸이 점점 노루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검은 그림자가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편 누나는 산딸기 몇 개를 간신히 구해서 동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웬 노루 한 마리가 동생 옷을 입고 처량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어디 갔지? 동생아, 동생아. 누나가 동생을 찾자 노루가 된 동생은 누나에게 머리를 부비며 자기가 동생이라고 알아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니, 이 노루가 왜 이래? 이 옷은 설마 네가 내 동생이니? 누나가 혹시나 하여 묻자 동생이 된 노루가 고개를 열심히 끄덕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누나는 노루가 된 동생 목을 끌어안고 동생과 함께 같이 울었습니다. 둘이서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속에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어디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다 늦은 저녁에 산에서 웬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사냥꾼 총각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처녀가 노루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누나는 사냥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정말 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다면 저희 집으로 가시죠. 집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 총각은 누나와 노루가 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지내다 보니 사냥꾼과 누나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의 집 마당에는 따로 노루집을 만들어서 동생도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누이와 사냥꾼은 별탈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불쌍한 행색을 한 그 할머니는 누나에게 이 불쌍한 늙은이 밥 한 술만 주오 하고 말했습니다. 착한 누나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잘 차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보,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소중한 비녀를 잃어버렸다오. 나는 눈이 어두워 찾지를 못하니 이 색시가 좀 도와주구려. 네, 알겠습니다. 누나가 그 말을 듣고 비녀를 찾으러 집 밖으로 할머니를 데리고 함께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잃어버렸나? 아닌가? 저기였던가? 하면서 누나를 데리고 자꾸만 집에서 멀어져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가파른 절벽 근처에 서서 옳지, 내가 여기서 은비녀를 잃어버린 게 틀림없는데 여기를 좀 찾아봐 주오 색시 말하였습니다. 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착한 누나는 아무 의심 없이 절벽 근처에서 허리를 굽히고는 비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누나 뒤로 슬쩍 가서는 절벽 밑으로 누나를 떠밀었습니다. 으앗! 누나는 그만 깊고 깊은 절벽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호호호 웃고 나서는 갑자기 웬 꼬리가 9 달린 여우로 변하였습니다. 그 여우는 제주를 3바퀴를 휙휙 돌더니 금세 누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둔갑을 해 집으로 돌아와서는 누나인 척 사냥꾼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사냥꾼이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짜 누나는 그런 사냥꾼을 반겨주며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이 가짜 누나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자꾸만 노루가 울어댔습니다. 앞발로 마당의 문을 드득드득 긁으면서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내자 사냥꾼이 가짜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달래주시구려. 그러자 누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걸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던 동생인데 정신이 나갔어? 아니면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요? 그러자 가짜 누나는 아무 말 못하고 입만 삐죽댔습니다. 사냥꾼은 좀 이상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노루 동생이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듣다 못한 사냥꾼이 나가서 노루 동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처남, 아니 무슨 일이 있는가? 어찌 그리 슬피 우는가? 그러니까 노루는 한참 울다가 갑자기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산 위 절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처남, 어디를 가는 건가? 사냥꾼은 열심히 말을 몰아서 노루 동생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루 동생이 절벽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아래를 한번 보고 사냥꾼을 한번 보고 구슬프게 울어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처남, 저 밑에 뭐라도 떨어진 건가? 그러자 노루 동생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만. 그럼 이 매형이 뭔지 한번 찾아봐 주겠네. 걱정 말게. 사냥꾼은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절벽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까까지만 해도 방에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여기에?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왜 갑자기 여기에 있어? 그러고는 혼절에 있는 부인을 깨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달려오면서 여보! 여보! 하고 불러댔습니다.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까 오는 사람도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똑같아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사냥꾼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 한번 바라보고 저쪽 한번 보고 사냥꾼은 계속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루가 사냥꾼을 따라 절벽 밑으로 내려와서는 자기 누나한테 달려가더니 볼을 비비면서 마구 울어댔습니다. 그러니까 혼절에 있던 누나가 깨어났습니다. 동생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 노루가 너무 반가워서 울며 소리를 지르는데 누나! 하는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루 동생이 갑자기 다시 사람으로 변해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동생아, 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다니. 누나, 다행이야. 살아있었구나. 둘은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짜 누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거기 서라, 이 가짜야! 사냥꾼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얼른 활을 빼서 가짜 누나를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가짜 누나가 쓰러지더니 갑자기 꼬리에 9 달린 여우로 변하였습니다. 그 여우가 죽자 그 근처 모든 마을에 가뭄이 사라지고 다시 곡식과 과일들이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꼬리에 9 달린 여우의 도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변한 남동생과 누나 부부는 그 뒤로도 함께 같이 살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말을 따라하는 도깨비. 옛날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농부는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늦게나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추웠던 농부는 어휴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유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누군가 농부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지?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가? 농부는 생각했지만 분명히 농부의 목소리와는 그 소리가 매우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농부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농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또다시 그 말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이상해서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는 천장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천장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봐. 농부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자 천장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었던 농부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아니, 이거 방 안에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농부가 중얼거리자 어김없이 천장에서는 아니, 이거 방 안에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농부는 도대체 이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보자. 농부는 그때부터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어도 농부는 절대로 그 방 안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이봐,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나? 어서 말을 하게! 농부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그 말을 듣고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거꾸로 천장에서 들려오는 말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봐. 천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봐.
농부는 계속 말을 흉내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따라하는 거야? 아니, 왜 나를 따라하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따라해? 아니, 왜 자꾸 따라해?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게 천장에 숨어 있던 도깨비가 못 참겠는지 펑 하고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농부 앞에 넙죽 엎드려서는 아이고, 그만하쇼. 내가 잘못했소.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껄껄 웃으며 그 도깨비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 뒤로 도깨비와 농부는 친해져서 좋은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끔씩 대화를 나누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글솜씨도 좋고 활도 잘 쏘는 훌륭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늘 책과 화살을 들고 다니며 연마하였습니다. 선비는 열심히 과거 준비도 하였는데 마침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길을 걷던 선비는 한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까치가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까치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지? 선비는 까치가 울어대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는 까치 부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빙빙 하늘을 돌고 있었고 그 아래의 둥지에는 새끼 까치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둥지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구해달라 하는 것이구나. 커다란 구렁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아기 까치들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아기 까치들은 날지 못하고 둥지에서 벌벌 떨면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한 선비는 활에 화살을 놓고 시위를 당겼습니다. 구렁아, 미안하지만 아직 세상빛도 보지 못한 아기 까치를 죽게 내둘 수가 없구나. 선비가 활 시위를 놓자 화살이 눈 깜짝할 사이에 구렁이에게 날아가 꽂혔습니다. 구렁이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깍, 깍. 마치 선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듯 선비의 머리 위를 까치가 빙빙 맴돌며 울어댔습니다. 선비는 화살이 꽂힌 구렁이에 극락왕생을 기도해주고는 갈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산속 깊은 곳을 지나게 된 선비는 어느덧 밤이 되자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만. 오늘은 이 산속에서 하루 묵는 수밖에. 선비는 잘만한 곳을 찾아 주변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깊은 산속에 집이 있다니. 선비는 반갑게 그 불빛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초가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거 아무도 안 계시오? 선비는 그 집 앞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던 사람입니다. 밤이 늦어 잠시 묵을 곳을 찾는데 쉬어갈 수 있을까요? 선비가 묻자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앞장서서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비는 이 깊은 산 중에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닌지라 순순히 여인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선비는 여인이 안내해준 방에서 짐을 풀고 누웠습니다. 먼 길을 걸어 힘든 터라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단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몸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답답함이 심해지자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선비가 깨어나 보니 웬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구렁이냐? 선비가 당황해서 외치자 구렁이가 대답했습니다. 난 네가 낮에 죽인 구렁이의 부인이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와 남편은 오늘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었는데 네가 우리 남편을 죽이는 바람에 나만 이렇게 남게 되었다. 오늘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럴 수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소이다. 당신의 남편이 눈도 뜨지 못한 새끼까치들을 해하려 했단 말이오. 그러자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구렁이가 까치를 잡아먹는 것이 어찌 문제냐. 그것을 방해한 너야말로 자연을 거스른 것이 아니더냐. 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나를 죽여서 한을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오. 선비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구렁이에게 죽기로 자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선비의 모습에 구렁이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 나올지는 생각지 못했구나. 좋다. 너와 나 둘 중에 누가 옳은 것인지 하늘에 맡기마. 이 뒷산에는 오래된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종이 하나 있다. 만약 새벽닭이 울기 전에 그 종이 3번 울리게 되면 내 널 살려주겠노라. 그렇게 말하고는 구렁이는 선비를 더 칭칭 감았습니다. 종을 치러 가고 싶어도 선비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야심한 밤에 저 깊은 산의 종을 누가 친단 말인가? 나를 꼼짝없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선비는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슬슬 네가 죽을 시간이 되어가는구나. 하늘의 뜻이니 원망 말거라. 구렁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땡, 땡.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렁이는 깜짝 놀라서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선비도 눈이 동그래져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구렁이는 선비의 몸을 더욱 세게 감으며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종소리가 마저 다 울리기 전에 선비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댕. 뒤늦게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선비는 그 순간 해탈한 듯 눈을 지그시 감았고 구렁이는 선비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하였으니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니. 구렁이는 그렇게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는 구렁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는 한 걸음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종을 친 것이란 말인가? 누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이지? 선비는 생각하며 뒷산에 도착했습니다. 뒷산에는 정말 쓰러져가는 작은 절과 큰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있구나, 종이. 선비가 종이 있는 곳으로 가니 종 아래에는 머리에 피가 나는 까치 2마리가 떨어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까치 부부가 자신의 새끼들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있는 힘껏 머리로 부딪혀서 종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낱 까치도 은혜를 갚기 위해 이리 목숨을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선비는 까치에게 고마운 한편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길로 선비는 까치 부부를 잘 묻어주고 까치 부부의 새끼들이 있던 둥지를 찾았습니다. 까치가 그리하였을진데 나 또한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선비는 그렇게 말하며 새끼 까치들이 있는 둥지를 소중하게 품어 나무 아래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새끼 까치들은 마치 선비를 알아보는 듯 반갑게 선비에게 울어댔습니다. 선비는 그 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새끼 까치들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근처 마을에서 지내며 새끼 까치들을 키워주었습니다. 까치들은 선비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서 잘 크게 되어 각자의 둥지를 꾸리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큰 깨달음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